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9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한국사 파이널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를 맡은 정우교 선생님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사회 모의고사를 풀어볼 텐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어떤 류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출제 포커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역사인식과 부합하는 서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사인식과 부합하는 서술로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거는 한국사의 발은이의 부분인데요. 출제가 자주는 안 돼요. 보통 뭐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건데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크게 단일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 또는 역사의 내면 또는 사료비판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를 선지의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면 요거는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본래 어땠는가? 너는 생각이 중요치 않아요. 원래 어땠는지를 쓰세요. 사실만 쓰세요. 라고 하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요. 역사가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견해를 비치거나 평가하지를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 맞나요? 개인적인 견해 들어간 거 없죠. 이번에 근데 뭐가 나오나요? 요게 문제죠. 조선은 고려보다 합리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견해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 2번은 2번이 볼 수 없는 거죠. 3번에 4번에 다 뭔가요?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로서의 기록으로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만 구별하시면 된다? 역사가의 견해. 뭔가요? 평가가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뻥 띄었네요. 무슨 문제입니까?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보니까 전국의 마을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해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거죠. 자, 새마을운동 1번 가서 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시작하여 농촌으로 확산되었다. 얼뜻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큰일 납니다. 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 간 건 3.1운동이고요. 농촌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정부주도 의식개혁운동 생활개선과 소득중대를 표방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농촌에서는 생활증대나 생활개선이 많죠. 그랬기 때문에 투자했었던 예산은 많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70년대 도시로 확대되면서요. 도시에서는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식개혁운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참여인구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3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었던 학자를 찾으려네요. 옳은 것은 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재물이란 우물과 같아. 박제가에서 가장 유명한 우물론이죠. 이 인물을 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제일 먼저 내게 되냐면요. 출제자가 습관이 이래요. 그러니까 각 어떤 세력의 가장 대표인물. 이 대표인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농하면 정약용을 가장 많이 낼 수밖에 없고요. 중상하면 박제가를 제일 많이 낼 수가 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학자들은요. 자신의 그 전보다는 다음에 가면서 그들의 주장이 보다 진일보해 가요. 예를 들어서 중농에서의 토지제도도 보면요. 균전제 다음에 한전제 다음에 여전제 다음에 정전제. 이게 그냥이 아니라 합리적인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로 나오는 거라서 생각해보면 그 순서가 당연히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그렇게만 하셔도요. 이해에 굉장히 수월함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기 볼게요. 이거 박제가의 우물론이죠. 제일 잘 나오는 중상실학 박제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가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을 지적했다. 이건 6좀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중농학자의 어떤 이익이죠. 그 다음에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경작하자. 이게 바로 정약용의 여전제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무한우주론을 얘기하는 건 중상실학자 중에 누구냐면 홍대영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했대. 박재관은 정약용과 더불어서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하기도 했죠. 자, 요거는 국정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촬영을 아침 일찍 해서요. 목이 많이 잠겨 있어서. 네. 자, 그러면 3번 지나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가서 볼까요? 4번 지문은 어떤 거냐면 문제는 가라에 대한 설명인데 보니까 팔도와 부목군현 면리통 유향소 육방에 나오는 거 보니까 조선시대의 지방에 대한 설명이네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 가서 볼게요. 가는 뭘까요? 팔도. 팔도는 뭐죠? 안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감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차이죠. 고려시대 때는 안찰사가 맞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관찰사고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요즘 말로 하는 도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찰사는 중앙에서 뭐처럼 일종의 감찰관처럼요. 암행어사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여기 있었던 고려시대 때 예를 들어서 주현이나 이렇게 상주에서 있었던 관리들보다 직급이 높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조선시대가 되면 관찰사로 이름이 바뀌고요. 또 뭐가 되나요? 도청이 있어서 도청에 상주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목교년의 수령들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게 바로 조선의 관찰사 역할이죠. 많이 감습니다. 기본적인 게 어떤 제도가 나오면 제일 많이 감는 게 고려와 조선을 꼭 비교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이 뭐냐면 부목군현이죠. 지방. 모든 군현의 지방을 파견했다. 야, 키가 요거죠. 모든. 요게 바로 고려와 조선의 차이죠. 그래서 고려는 뭐가 있냐면 파견한 현은 지방관이 주둔하는 현이라 해서 주현이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면 그 지방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속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모든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하면서요. 속현이 소멸되지요. 중앙집권화가 강화됐다. 이게 또한 근세 조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 유향소로 갈게요.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락 업무는 누가 하는 거냐면 유향소가 아니라 경제소의 역할이죠. 유향소는 경제소랑 역할을 계속 감아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보니까 육방, 이거는 향리죠. 맞습니까? 그런데 좌수별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수별감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유향소의 일종의 반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지방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하여간 통치체제는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5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5번 지도에 표시된 영토를 수복한 왕이에요. 여기를 수복한 왕이 뭐냐라고 하고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네요. 요걸 뭐라 그러나요? 쌍송총관부를 수복한 거죠. 그래서 누구다? 공민왕에 대한 걸 물어보죠. 왕들 나오면 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역할을 잘 좀 구별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추세요. 1번 유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균관을 개편하지요. 맞습니다. 왜? 자신에게 충성도가 높은 애들을 키워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다시 말하는 재조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기관의 이름이 바뀌거나 그걸 포함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어떤 제도나 또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이 바뀐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강화됐거나 약화됐거나. 반드시 거기에는 왕권 강화나 또는 신권의 강화나 어떤 식의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름을 바꿔서 다시 뭔가의 역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줘야. 이게 바로 뭡니까요? 전과 민을 맞나요? 토지와 사람을 변정 바르게 고쳐라. 전민병정 도감했었던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볼게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었던 거 다 맞죠? 근데 뭐가 틀렸냐면 3번이 틀렸네요. 요 2님이 틀린 거죠. 공민왕 때 몰아냈던 권문세족은요. 기황후의 집안이었던 기철일파고요. 2님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인가요?
공민왕 사후에 우왕 때 권력을 틀어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인임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이인임을 이성계와 최영이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권력 잡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분화했고 맞습니까? 그래서 조심 좀 하셔야 되는 게 이인임 일파를 몰아낸 게 기철이 아니라 이인임은 공민왕 사후다라는 걸 정리를 해보시면요. 답은 3번이 정답이죠. 네. 6번 시작하겠습니다.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밑줄 친 그들. 이 6번 문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대외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외관계는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대외관계가 그런데 생각보다 출제가 되면 불편하고 어려워해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라는 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외관계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의 지금 대상이 누군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거란과의 관계인지 여진과의 관계인지 뭐 몽고나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인지 대상이 누군지가 헷갈리면 문제는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풉니다. 특히나 거란과 여진 얘네들에 대한 정리가 명확치 않으면요 시험에 맨날 팡팡 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먼저 하셔라? 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고려시대 언제냐 또는 고려 때냐 조선 때냐 이와 같은 시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순서로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요 대상. 그래서 대외관계는 일단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고려로 치면 초기는 거란과의 관계였죠. 그 다음에 중기는 여진과의 관계고요. 무신집권기 때는 몽고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몽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는 몽고가 나라를 이름을 세운 원과의 관계고요. 고려 말이 되면 홍건적과 외구와의 관계죠.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보니까요.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쭉 얘기가 나왔는데요. 서경이북을 떼어준다면 하고 돼 있으니까 서경이북이니까 고려의 북쪽에 있었던 애들과의 관계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는 뭡니까? 이 단판이에요. 고려시대 때 얘기 중에서요. 단판 지어서 이런 문제 해결했었던 거. 이게 뭔가요? 그렇죠. 요게 바로 서희의 외교 단판과 관련된 거죠. 서희의 외교 단판. 그래서 강동 6주를 얻게 되는 거고 맞나요? 강 압록강의 동쪽 6개 지역.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거란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번 고려의 친송정책으로 침입하였다. 맞나요? 네, 답은 1번이네요. 쉽게. 2번에 윤가는 별무반 하는 순간 뭡니까? 요건 여진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철령이를 설치해요. 이거는 명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최우는 이들과 장기항전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 이거는 몽고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몇 번? 1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명확해지면 굉장히 쉬워요. 문장의 OX를 고민하지 마세요. 대상을 구별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대외관계는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7번.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지역의 민족운동이네요. 지역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러시아와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했네요. 아이고. 그럼 이거 뭐죠?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오는 거니까 연해주와 관련된 설명 맞습니까? 그럼 연해주와 관련된 거니까요. 일본의 명동학교와 서전서숙 하니까 이거는 북간도라서 안 되고요. 다음에 권업회에 나오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에 신흥학교라고 나오니까 이거 신흥무관학교 얘기죠. 이건 서간도의 얘기고요. 대한민국민회 하니까 이건 미주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국외 무장독립투쟁에서요. 1910년대는 뭘 하게 되냐면 우선 1910년대의 테마는요. 이런 겁니다. 뭘 했다가 아니라 준비했다예요. 준비가 끝나니까 20년대 뭘 하죠? 본격적으로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죠. 1910년대는 근데 그렇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나 연해주 쪽에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독립군 기지 건설과 관련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뭐로 나오느냐? 이런 류의 얘기 나오면 몇 년대다? 10년대다 라고 하는 뭐 찾기? 시기 찾기 문제와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어디냐라는 지역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해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지역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가 키워드냐면 이게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독립공기지 건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만주나 연해주에 흩어 살면 안 돼요. 한 곳으로 뭉쳐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인이 사는 마을인 한인촌이 만들어질 거고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한인촌이 만들어지면 뭐 해야 되죠? 단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인 교민회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이 단체가 뭘 만들어요? 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이 학교에서 뭐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바로 이런 일련의 작업을 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서간도라고 하는 지역 있죠. 서간도. 지도를 잠깐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여기가 서간도죠. 이 서간도의 중심 도시 어디? 중심마을 서간도 삼원보라는 동네죠. 삼원보. 그 다음에 단체는 경학사, 나중에 부민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신흥학교, 대표적인 독립군은 설어군정서. 다 뭐가 들어가나요? 시옷이 들어가죠. 맞나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여기가 북간도죠. 왕청, 용정, 영길이에요. 시옷 안 들어갑니다. 북간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단체 중광단. 그 다음에 학교가 명동학교 서전서숙이에요. 자, 시옷 안 들어가죠. 근데 서전서숙은 서가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 긍정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서간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북로군정서죠.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가 구별하는 게 제일 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연해주가 지금 제시문으로 나왔던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고 권업회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지역을 반드시 구별해 두셔야 되는 파트가 요 파트예요. 물어보면 지역을 꼭 물어보니까 한 번쯤 지도를 그리시고 요 순서대로 한번 단체나 위치나 지역을 표시해 보시면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가냐면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으로 가는데 8번 문제가 기존의 문제랑은 조금 스타일의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이걸 이렇게 사진 자료를 주고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류의 스타일의 문제였냐면 그냥 이름을 주고 물어봤어요. 가가 뭐냐면 석굴암 본전불이죠.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특징이 정재미의 극치를 때렸어요. 정재미가 뭐냐면 통일감, 안정감, 균형감. 가지런하게 정렬해 놓는. 그래서 사실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인체의 비례, 되게 잘생기셨죠, 부처님이. 네. 그래서 저거는 통일신라의 특징이고요. 나는 머리가 굉장히 크신 부처님이죠. 요게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호족틱한 거죠. 등치 크게 예술성은 좀 떨어지고. 다번이 뭐냐면요. 삼국시대 때 삼국이 공통으로 제작됐던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에요. 불상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과거에는 이게 그냥 어떤 글자로 줬다고요. 석굴암 본전불 뭐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사진자료로도 문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 사진자료를 통해서 이게 뭐다라는 걸 반드시 문화사에선 이제 익혀두셔야 되는 게 최근의 트렌드를 읽어내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가가 뭐죠? 통일신라 시대 때 석굴암 본전물이죠. 가, 호족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요거는 가가 아니라 굳이 치자면 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번으로 갈까요? 2번. 같은 시기에 나버와 같은 거, 같은 시기에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맞죠? 예, 맞네요. 그래서 대형 철불과 대형 석불이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고려의 특징이고요. 커지다 보니까 제작 기술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려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게 있죠. 그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좌상 같은 경우가 아미타 불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신라를 계승한 그런 부처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볼게요. 이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죠. 그럼 무슨 신앙과 관련이 있다? 금동 미륵보살이니까 미륵신흥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순서로 치면 뭐죠? 순서로 치면 다, 가,
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 가, 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왜 이런 문제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냐면 앞으로의 문제가 사진자료로 나오니까 그 사진자료를 보시고 무엇인지를 이제는 아시고 그리고 사진자료를 보고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의 패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요. 이제 9번에 가서 볼까요? 9번. 다음은 신라 관등제와 골품제에 대한 것들이고 이를 운영하는 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골품제 얘기죠. 골품제. 시작은 다 17관등에서 시작하나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골품제의 특징 맞습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은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에서 1두품은 통일 이후 4두품으로 흡수되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냐면 1, 2, 3두품과 4두품을 비교하면 4두품이 훨씬 더 높죠. 그럼 1, 2, 3두품이 4두품으로 흡수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냥 아래로는 가도.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3에서 1두품은 통일 이후 평민화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위로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이번에 진골은 중앙관부의 장관을 독점하고 왕위에도 오를 수가 있었죠. 어느 시절에는 통일 이후에는 왕이 진골에서 하니까 그럼 여기 3일 두품이 없는 걸로 보아서 이 표는 구체적으로 치면 삼국 남북국 남북국 통일신라 때라고 봐야 되니까 당연히 2번 맞죠. 3번 관등의 상황과 관리의 복색은 골품을 기준으로 요게 제일 잘 써먹는 거죠. 이게 얼뜻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뭐냐면 뭔가요? 관등의 상하는 골품이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관리의 복색은 요거 옷은 관리의 유니폼은 골품이 결정합니까? 관등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관등이 결정하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잘 써먹는 거니까 요거 제일 잘 써먹는 패턴이니까 잘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4번. 사두품은 신라말 농민항쟁의 주도 세력이었다. 신라말 농민항쟁을 주도했었던 건요. 호족이나 뭐 촌주나 이런 거겠죠. 사두품은 관리였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몇 번? 2번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1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인물과 관련된 문제를 냈네요. 인물. 자, 어떤 인물이냐? 옳지 않은 인거네요. 지금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기에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 말은 통일정부 수립을 얘기했었죠. 자, 이 통일정부 수립을 얘기했었던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김구 선생님의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와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김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1번 모스크바에서 열린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핵심은 5개년간의 신탁통치안이죠. 그럼 즉각적인 독립이 중요했었던 우익은 당연히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1번이 1번은 맞고요. 2번에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그렇죠. 남북협상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50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 참여하지 않나요? 여기에 참여한다는 건 단독정부의 수립에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4번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거는 좌우합작운동은요. 중도 좌파와 우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 선생이 했었던 중도파 중심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중도파 중심이라서 만날 수는 있었으나 성공할 수는 없었다. 이게 시작의 한계였었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내면 4번 문제는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출제를 한 거냐면 김규식 선생을 두고 김구 선생이랑 뭐 하려고? 감으려고 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김구 선생을 자꾸 좌우합작파에다 많이 넣는데 김구 선생님은 절대로 좌우합작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강경 우익이었기 때문에요. 중도파 중심의 건 참여하기 어렵죠. 그러나 좌우합작 7원칙의 좌우합작 운동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거라 김구 선생님은 찬성했죠. 그 주장에. 그것마저나 참여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려서 4번이 정답이네요. 네. 11번으로 가서 보시면요. 11번으로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탑이 나와요. 탑이. 자, 이 11번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상 문제와 더불어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거냐면 최근의 트렌드를 좀 자꾸 익숙해 하시라고 문제의 추이를 조금 바꿔본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가다에 대한 설명인데 과거 같았었으면 이걸 그냥 탑의 이름 글자대로 그냥 문장으로 써서 줬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하고요. 얘가 뭔지를 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가가요. 이게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중에 기단 위에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이렇게 1단, 2단 맞죠? 이 중에 기단 위에 3층 탑은 다 통일 이후의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는 중대의 모습이고요. 불국사 3층 탑이죠. 근데 가는 뭐냐면 여기 기단과 이게 탑시네요. 볼록 그림이라고 하는 부조를 새겨넣죠. 그게 나와 다의 차이이기도 해요. 원래 늘 그렇지만 처음에는 못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문의 넣고 뭘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는 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답은 뭐냐면요. 백제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어떤 거냐면 원래 탑은 목조탑이었죠. 그런데 석탑으로 바뀌면서 마치 뭘 표현하려고 해요. 돌로 목탑의 스타일을 표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돌을 잘라서 이렇게 나무로 만든 목탑의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게 바로 다번의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겁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 기단과 탑신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 예, 기단과 탑신에 맞지요? 그래서 기억번 맞네요. 그 다음에 나번 무구정광대 달안의 기행이 발견됐다. 예, 불국사 3층 탑에서 그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탑은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리 대신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걸 집어넣게 되죠. 예, 그래서 달안지경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느냐? 바로 우리나라는 종이를 만들 때 중국과는 다르게 닭나무를 이용합니다. 그게 굉장히 질기고 오래 가서요. 지금까지 전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다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네,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순서는 나가다의 순서다. 순서가 나가단가요? 나가단가요? 아니면 다 나간가요? 예, 다 나가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저 탑의 이름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맞나요? 그래서 요즘은 탑을 글자로 기억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고 그걸 이해하시는 것들의 공부 방법이 반드시 수행돼야지만 탑이나 이런 문화사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제활동을 찾아라 라는 건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제활동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농업과 상업, 수공업, 광업 같은 이런 대무역을 포함한 이런 경제활동은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어느 시대나 전기는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합니다. 예, 그런데 후기가 되면 민간이 참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귀족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발달하고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죠. 그런 기본적인 접근이 있으면 수월해집니다. 1번 대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송이다. 당연히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어느 시기나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는 관청과 소 중심으로 발달했다. 자, 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죠. 예, 3번 대도시에는 주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을 두었다. 맞지요. 4번에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하면서 사만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공인이 등장하려면요. 조선시대 후기에 양난 이후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해야 되니까 공인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만통보가 고려시대 때 숙종 때 찍어낸 화폐는 맞으나 널리 유통되는 건 아니고요. 화폐가 널리 유통되려면 당연히 조선시대 후기 때 대동법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평통보라는 게 전국적으로 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는 시험에 어떤 제시문이나 이런 걸로 화폐가 굉장히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느 시기인지를 찾는 데 잘 활용하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활동은 시험 문제에 시기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경제활동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어디로 넘어가느냐? 13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당혹해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가는 원산, 나는 서울, 다는 대구. 대구. 예, 대구. 그 다음에 라가 진주죠.
이게 왜 그랬었냐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1번에 보겠습니다. 어디? 원산. 자, 총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 예, 맞죠? 원산 총파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 황제의 장례식 날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예, 황제가 죽습니다. 순종 황제 맞나요? 네, 60만세 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요. 3번에 대구. 국채보상운동. 아, 맞네요. 그 다음에 진주. 형평운동. 예, 맞네요. 그럼 답이 없나요? 답이 없는 건가요? 예, 이건 그러라고 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문제가 1920년대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원의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은 1920년대가 아니라요. 예, 어떤 거냐면 국권 피탈기의 모습이죠. 1907년.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식의 맹목적으로 뭐는 뭐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출제한 지문이 3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3번 지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답이 보이지 않으셨던 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열심히 안 읽고 있다? 문제를 열심히 안 읽고 있으면요. 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요 문제를 하나 더 트릭을 감게 되면 이래요. 어떤 거냐면 시기를 주더라도요.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과,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쯤 감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운동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곳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어느 곳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걸 가지고도 문제가 한 문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꼭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으로 가서 보니까요. 가나 시기를 물어보는 거네요. 가나 시기를 물어봅니다. 가나 시기에 나왔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럼 가와 나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볼까요? 가나 시기. 오른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 가번에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다 라고 했는데 사륜왕도 잘 모르고 진지대왕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예, 요게 키라고 말씀드렸죠. 가로 열고 연도나, 예, 한글이나 한자를 줄 때는 반드시 그게 팁입니다. 잘 활용하셔야 돼요. 몇 세기? 6세기. 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치면 신라 상대 맞죠? 네, 문란하고 어지러웠대요. 그래서 폐위당했대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문왕. 그러니까 통일신라 중대네요. 중대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찾아볼까요? 1번에 상대 때는 불교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죠. 맞습니다. 왕죽불 사상 땡겨서 써먹었죠. 2번에 가시기에 상대의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요건 상대인가요? 나인가요? 네, 나로 고쳐야 되겠죠. 3번에 나시기에 나 중대 때 성골이란 최상위 신분이 출연했나요? 소멸하나요? 소멸해서 진골이 나오고 진골에서 왕이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나 시기에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건 여기에 나오는 시기가 아니고요. 바로 통일신라 하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이 통일신라는요. 이와 같이 상대, 중대, 하대와 관련돼서요. 통일 전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와 통일 이후의 중대와 하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잘 날 수 있어요. 특히나 요 시험 문제의 핵심은 통일 전후를 물어본 거죠. 근데 만약에 중대와 하대를 물어보거나 또는 하대의 어떤 예술품을 주고 선택 지문에 중대로 갈아타는, 바꿔놓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양양 진전사지 석탑이나 맞나요? 또는 신라 하대에 화장이 유행하면서 부도가 등장하죠. 승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시문에다 박아놓고 다음에 것들이 유행하거나 또는 다음에 것들이 제작되었던 시기에 사회 모습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대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응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예, 죽을 것 같았나요? 네. 이게 바로 국권 피탈기에 숨어있는 아주 좋은, 거지요. 언젠가 요게 한 번쯤, 분명히 조명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볼게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핵심은 가가 문제였죠.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 승인 없이는 제3국가 협약을 맺을 수 없다. 이게 제2차 한일 협약이 아니라요. 이게 한일
의정서지요. 한일의정서의 상호 승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감이 지도하고요. 통감이 추천한 애를 일본인 애를 관리로 임명해야 된다. 요게 무슨 거냐면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하는 한일 신협약 얘기죠. 그 다음에 답번이 뭔가요? 고문 나오니까요. 이거는 1차 협약 맞습니까? 요게 3차 협약이면. 자, 이렇게 놓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번에 가,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예, 요 1번이 틀렸죠. 한일의정서라서요. 아니고요. 통감부가 설치된 건 2차 협약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뭐를 애초에 놓고 감은 건가요? 네, 1번이 애초에 뭘 놓고? 그렇죠. 2차 한일협약을 감는다라는 걸 놓고 감아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2번에 정미실조약은 행정권과의 박탈과 군대 해산 맞습니까? 3번에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온다. 순서는 뭔가요? 그렇죠. 나죠.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 틀리신 분은 아마 4번에서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생각을 하고 선지를 만들었고요. 예, 그걸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의정서에 있는 이 상호승인권을 2차 협약과 반드시 좀 구별해 두시는 게 언젠가 한 번쯤은 큰 사고를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죠. 바로 성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로 좀 가볼까요? 다음과 관련이 깊은 단체의 활동을 물어보는 건데요. 요 단체. 이 단체인데 단체가 뭐냐 옳은 것을 찾아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제시문이. 요게 뭐냐면 바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죠. 네. 신민회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습니다. 근대 이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무슨 시기냐면 일본이란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급진개혁파 쪽이요.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패로 끝나고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일본으로 망명 가서 이들이 고민하죠. 왜 이제 이 갑신정변을 실패했을까? 맞나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민중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오개혁 때 돌아올 때요. 와서 민중을 계몽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뭐냐면 계몽이 시작될 때라면요. 그 이후에 국권 비탈기 때쯤 되면 계몽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뭐 보안회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요. 그 끝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신민회죠. 그래서 신민회가 가장 대표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나 보안회나 헌정연구회가 선택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신민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초의 뭐지요? 비밀결사이기도 하죠. 그러면 국권회복운동을 했었었고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신민회 찾아라라는 거죠. 1번에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얘네가 자강회예요. 시험은 자강회도 자주 출제가 되죠. 2번에 저령도조차 반대운동을 했었던 건 독립협회고요. 그 다음에 만주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거. 그렇죠. 신민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거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민회는요. 기존에 있었던 이 계몽그룹, 다시 말하면 급진개혁파 계열을 계승했었던 이 계몽개화 계열의 주장에서 진일보합니다. 이전에까지는 뭘 주장했었냐면 이것만 해요.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실력 양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육진흥, 산업진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바로 계몽계열이었는데 이 계몽계열은요. 따라서 의병 쪽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신민회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민회만은 의병이 얘기하는 뭐죠? 군사적 실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만주에 뭘 합니까? 독립군 기지 건설에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고 주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기존에 있었던 계몽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비밀결사이자 최초의 공화 정도 주장하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시작인 독립협회야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확대될 때는 단체가 여럿 나오죠. 그럴 땐 다 나온다. 대표가 나온다. 그럼 신민회가 왜 대표가 되느냐? 당연하죠. 활동도 대표지만 진일보했고요. 최초의 공화정도 주장했으니까 뭐 무조건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4번의 황무지 개헌권 요거는 보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 그래서 3번이 제일 정답이라는 거죠. 신민회는 진짜로 잘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꼭 나오면 대한자광회나 이런 단체들과 비교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7번. 다음 공예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죠. 예. 이 공예품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림 자료가 빠지고요. 요 읽기 자료로만 주고 이게 뭐하냐고 물어봤었을 거예요. 네, 이 도자기 공예품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얘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대상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어보냐면 순서를 물어봐요. 당연히 고려청자 다음에 상감청자 그 다음에 분청사기, 순백자, 청화철사, 진사백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원래 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이 처음에는 그냥 만드는 데 주력해요. 그래서 만들 줄 알고 만들다 보니까 특별한 내 거를 위해서 무늬를 넣고 뭔가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조잡하게 되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무늬가 쫙 빠져요. 대신에 디자인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문화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신는 스타킹 있죠. 처음에는 그냥이었죠. 무늬가 없는. 그러다가 무늬가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무늬가 쫙 빠지고 디자인이 변했죠. 그게 레깅스예요. 그 다음에 그 레깅스도 이제 무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무늬가 빠지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겠죠. 이게 문화의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 같은 것도요. 처음엔 당연히 그냥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고려청자고, 그 다음엔 상감청자. 맞나요? 이제 전환기의 도자기 분청사기고요. 그 다음에 순백자가 나오고요. 다시 그 다음에 청화철사, 진사백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공예품, 특히 자기가 무엇이냐와 시기도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건요. 회색 또는 회토색의 태도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했다라는 건요. 청자에다가 백자분을 발랐다는 거고요.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물고기 그림이죠. 어문. 이 물고기 그림을 많이 쓰는 게 그런 거래요. 다산, 풍요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분청사기에 즐겨 썼다고 합니다. 이 분청사기는 그래서 고려 말에서 15세기인 조선 초까지 이 분청사기가 유행하고요. 16세기 사림의 등장과 더불어 순백자가 유행하게 되죠. 자, 옳은 것은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은립사 공예에 사용된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를 넣었다. 요거는 언제냐면요. 고려 중기 끝에서 무신직공기 때 발전하는 상감청자죠. 무슨 거냐면 청동 도자기, 그러니까 청동 주전자 같은 걸 만들 때요.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이제 파서요. 은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했었던 걸 은립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자기에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벌로 구워내서 그림 그려서 파내고 백토로 메꿔서 다시 구워낸 게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생산지로는 전남 강진과 부안이 유명했다. 당연히 이건 청자 얘기고요. 4번에 깨끗하고 담백하여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하는 순간 이건 뭐죠? 요건 순백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정답이다?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제도와 관련된 거냐면 요거 토지제도와 관련된 문제네요. 또 토지제도 나왔어요. 뭘 기억하셔라? 수조권을 기억하셔라. 맞습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네요. 옳지 않은 것은 기역번에 보면 시급이 나오고요. 니은번엔 관료전이 나오고요. 디귿번엔 노급 나오고요. 리을번엔 다시 노급을 주었다. 노급 부활이 나오네요. 내용을 보니까 7세기, 8세기. 그러면 고대 때인데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시급 보겠습니다. 시급. 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다. 맞죠? 네, 시급은 그래요. 노급은 월급처럼 준 거고요. 따라서 시급이 규모가 지급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크고요. 대신 이건 단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노급은 급여 같은 월급 같은 거니까 그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주어졌겠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볼까요? 관료전이 나오네요. 관료전은 어떤 거다? 신문왕때 관료전. 관리들에게 조세를 걷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게 했던데 요게 틀렸죠.
노동력은 안 되죠. 읍이 들어가면 노동력이 되지만 관료조는 수조건만을 지급한 거예요. 따라서 그 이전에 받던 노급보다는 관료존이 됐었을 때 월급이 수조건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관리들이 받는 경제적인 특혜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경제적인 힘이 약화되면 반대로 왕권은 강화되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히 신문학 중대의 특징일 거고요. 디귿번에 노급을 혁파했다라는 것은 어떤가요? 왕권 강화 정책이라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노급을 주었다. 노급이 부활했다라는 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다시 약화되었음을 얘기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것과 더불어서요, 물론 고대도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물어보지만 조선시대에도 등장하는 토지제도 뭐가 있나요? 예, 직전법이나 또는 특히나 관수관급제 같은 거 시험에 내기 딱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까요? 19번. 다음 내용을 통해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네요.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은, 평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김영관의 노비였네요. 그런데 같이 안 살고 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니까 얘의 직업은 외거노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의 아내는 소감 왕언지의 노비인데 그의 아내는 자, 그런데 왕언지가 집안이 가난해져 가족을 데리고 평양의 집에 가서 의탁하고 있었다. 지금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이게 노비네 집에 가서 의탁하고 있었으니까. 평양이 처남과 함께 몰래 일을 꾸며 왕언지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 아들이 주인이 없어졌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얘기로 하여 대정벼슬을 얻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여버리면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노비가 아니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고려시대 때 있었네요. 이걸로 추론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들을 가서 볼까요? 지금 외거노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는 그렇습니다. 재산이라서. 두 번째,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예, 있습니다. 뭐의 경우에? 외거노비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외거노비는 기본적으로 일반 백정 농민과 경제적으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4번에 경제적 지위가 백정 농민과 비슷하다. 다 맞는데 3번에 뭐가 틀렸냐면 이 외거노비는 매년 일정량의 신공을 어디에다가 국가가 틀리죠. 이게 외거노비는 솔거노비 주인과 같이 안 살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몸값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몸값은 노비는 재산이니까 주인에다가 내야 되겠죠. 그 주인이어야지 국가에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외거노비를 물어볼 때 즐겨 써먹는 시험 문제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노비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고 치면 그 시험 문제의 거의 80, 90%는 뭘 물어보는 거다? 네, 외거노비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조선시대 후기 때 원래 노비의 신분은요. 천자수모법이자 뭔가요? 하나만 천하면 일천, 직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 하나가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요게 노비 종모로 바뀌거든요. 예, 요것과 더불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런 것들보다는 외거노비의 신분을 물어보는 것들이 더 많이 출제되고요. 하여간 노비를 물어보면 이 두 가지가 거의 쌍두마차예요. 가장 잘 출제되는 두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다음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네요. 박스에 보니까 잘 나오는 건데 뭐가 잘 나오는 거죠? 요게 잘 나오는 거잖아요. 우마의 생산이 적고 싸울 때는 창을 가지고 보병전을 잘하였다. 몰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쭉 읽어봐야 되겠네. 사람이 죽으면 어쩌죠? 가매장하였다가 뼈를 추려 커다란 목과 간에 묻었다. 요게 뭔가요? 뼈골자, 장사 지낼 장자, 골장제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나라가 뭔가요? 예, 옥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옥조는 요거 말고 민며느리제도 있죠. 12월에 영고하는 순간 뭡니까? 예, 요건 부여고요. 소도하는 순간 이건 사만이고요. 단공과 아마 반어피 이건 동예지요.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 혼인풍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초기 국가는요.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 제천행사, 풍속, 기타 등을 다 모았던 생활 모습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고요. 이거 어느 나라인가요? 라고 묻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맞나요? 그거 말고는 어떤 거냐면 정치 시스템을 물어봅니다. 이때 등장했었던 초기 여러 나라들. 무슨 거냐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고조선의 옛 땅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뭐가 있나요? 부여. 그 다음에 초기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이런 등이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부여나 초기 고구려나 사만 같은 경우에는 초기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 국가가 뭐다? 라는 건 고대 국가랑 비교해야 되는데요. 초기 국가는 연맹을 맺고 있고 대표 선수로 왕을 뽑았던 연맹 왕국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은 자기 동네를 다스리고요. 부족장들은 다 자기 동네를 다스리는데 연맹을 맺고 있고요. 대표 선수로 왕을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반면에 고대 국가는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파워게임에서 왕이 승리해서요. 왕이 이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죠. 그리고 부족장을 지방에서 중앙의 관리로 끌어오면서 중앙 집권화가 시도됩니다. 이게 고대 국가인데요. 이 고대 국가, 초기 국가의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들어오기도 해요. 요걸 만약에 교과서 안에 있는 지문으로 뽑아서 문제를 만든다면 예를 들자면 신라의 경우에 이사금의 시대와 마립간의 시대 맞나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해서요. 이사금과 마립간에다가 가로 딱 쳐가지고요. 뭐 가나 이렇게 해서 둘을 쫙 비교하는 게 어떤 문제다? 초기 국가와 고대 국가. 요걸 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초기 국가도요, 선사시대나 통일정책만큼 일단 무조건 한 문제 깔고 가는 문제다. 이게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정리를 좀 해서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4회 4월 19일, 2014년 4월 19일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한국사 대비해서 4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나요? 이 각각의 것들에서 시험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출제 포커스를 갖다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라는 거죠. 그러셔야 어떤 류의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도 대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지 이 문제가 맞고 또 몇 점을 맞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간 마무리 잘 하셨어요. 자, 2014년 4월 19일이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그 순간이 되시기를,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